밀정이 심어져 있어서 사전에 다 정보가 가고 있었어요. 독립운동가 주변에서 암약했던 그림자. 밀정. 밀정짓을 했다. 끝말 그 자체는 한 독립운동가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정보를 줬다. 한 명의 밀정이라도 심어놓기 위해 일제는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어떤 지점에 밀정을 넣으면은 독립운동이 붕괴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겠구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KBS 탐사보도부는 일본과 중국 기밀문서에서 모두 895명의 밀정 혐의자를 찾아내 그 이름을 공개했다. (100년) 전 봄, 민중들의 만세 소리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나이, 성별, 직업, 종교와 상관없이 한마음으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다급해진 조선 총독부는 만세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무자비한 탄압을 차행했고 곳곳에서 학살이 벌어졌다. 그러나 민초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일본은 통치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큰 틀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앞으로는 그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차별을 없앤다든가 그러면 이제 회유책을 이제 상당히 쓰는 거죠. 한국인들을 회유하고 포섭하면서 독립운동의 분열을 유도했다. 경찰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었다. 막대한 기밀비와 밀정비가 투입됐다. 조선은 독립 안 돼. 독립 안 될 것을 갖다가 왜 발버둥 치냐. 저 거대한 일본 제국주의를 봐라. 밀정의 수는 대폭 늘어났다. 독립운동가들을 붙잡기 위해 일제의 감시망이 총동원됐다. 만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일이 조선 총독부 상하이까지, 상하이 영사관까지 공유가 됩니다. 그런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식민지를 경영한 것은 그야말로 조선의 밀정들을 활용해서 이간질시키고 또 정보를 얻어서 경영했다고 봅니다. 일제의 정교한 침투 공작에 독립운동 진영에선 변절자가 잇따랐다. 대한독립의 영웅과 그를 밀고 한 자가 한데 뒤섞인 혼란의 시대. KBS 탐사보도부가 그 흔적을 쫓았다. 중국 최대 항구 도시 상해.
19세기 말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或者说亚洲最大的都市，当时被称为就是东方的巴黎，叫西方这种强国、西方帝国主义的国家，人呢都有在上海居住，那也是呢，就是各种政治势力啊，各种就是情报机关的一个集中的地方。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간 독립운동가들도 상해로 모여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독립선언이 길지만 핵심은 첫 문장이 있잖아요.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식민지 집 인정 안 한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것이죠. 독립국을 선언하고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당시 상해에서는 세계 열강들이 공동 조계를 비롯해 각자의 자치지역인 조계지를 두고 권한을 행사했다. 그 가운데 프랑스 조계지가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적절한 장소였다. 상해 조계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수많은 나라들의 조계지가 있었고요. 바로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였기 때문에 프랑스만이 망명정부를 인정을 해줬고 위치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독립운동가들은 뒷골목 단칸방을 전전하면서도 독립의지를 꺾지 않았다. 임시정부 수립 소식에 비상이 걸린 일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독립운동가를 밀정으로 회유해 임시정부 내부에 은밀히 침투시키는 작전이었다. 그 작전에 선봉에 선 사람. 3.1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한 우스노미야 다로 조선군 사령관이다. 1918년부터 2년 동안 조선군 사령관을 지냈다. 사이토 총독에 이어 한반도 내 권력 서열 두 번째였다. 그가 맡은 임무는 임시정부를 초기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임시정부의 밀정을 침투시켜 독립운동가들을 포섭하고 조직을 와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우스노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는 없어져야 할 존재죠. 꽤 심한 표현은 가짜정부. 그 가정부에서 활동했던 불령선이 대먹지 못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조선인들. 그들의 집합체가 임시정부였으니까. 일본 국회 도서관. 이곳엔 일제강점기 일본 고위 관료들의 개인 문서가 상당량 보관돼 있다. 당시 우스노미야의 공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일기도 이곳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다. 자료의 열람과 복사는 가능했지만 국회 도서관 내부 촬영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차례 거부했다. 그가 조선군 사령관 시절을 포함한 15년 동안 자필로 남긴 기록이다. 취재진은 이 일기에서 지금 독립운동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정수립 직후인 1919년 10월, 우스노미야는 자신의 집무실에 한국인들을 불러들였다. (10월 2일) 목요일, 김상설이 김복을 데려왔다. 희망 없는 독립운동은 갈수록 조선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니 일본에 의지해야 한다고 김복은 말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에 크게 수긍하는 듯했다.
김복, 거의 수중에 들어온 듯하다. 한국인 독립운동가가 거의 설득된 것 같다는 기록이다. 이틀 뒤 우스노미야는 노골적으로 회유하기 시작했다. 10월 4일 토요일, 김복을 초대해 만찬을 함께했다.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주라며 밀정비에서 백엔을 김복에게 줬다. 그게 아마 4-5치 월급이 될 거예요. 월급이 당시에 많아야 한 30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일반 평범한 뭐랄까 중간 관리 정도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적지 않은 돈이죠. 만남은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우스노미야 사령관은 김복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내린다. 상해 임시정부를 파괴하라. 독립운동가를 회유하라. 우스노미야와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고 난 김복은 1919년 10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해로 떠났다고 기록돼 있다. 김복, 그는 누구일까? 김복, 본명은 김규흥이라고 한다. 중국 신해혁명에 참여했고 우리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범죄 김규흥이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흥화실업은행을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일기를 보면 김규흥은 우스노미야 사령관과 모두 5번 만나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복이라는 인물이 일단은 우스노미야를 만날 수는 있어요. 유명한 독립운동가였고, 신해혁명에 참가했고, 하여튼,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김복은 이미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대차례 만났고, 그 만나면서도 우스노미야는, 야, 이제 저 사람이 넘어왔구나. 김규흥의 흔적이 남아있는 생가를 찾았다. 그곳에서 후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후손은 김규흥이 은행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우스노미야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오히려 김규흥이 우스노미야를 이용한 거라는 이야기다. 김규흥 선생은 우선 돈이 없으니까 자금을 얻어서 은행을 설립하자는 목적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던 거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당신들 편이다 하는 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분의 목적은 일본 돈을 이제 받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비율을 잘 맞춰줘야지. 그래 내가 너들 편이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돈이 나오지. 나는 독립운동가의 고고한 그 학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서 한다고 하면은 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우스노미야와 김규흥, 과연 누가 누구를 이용했던 것일까? KBS 탐사보도부는 우스노미야가 남긴 일기의 또 다른 대목에 주목했다. 김규흥이 상해에 도착한 뒤에도 우스노미야에게 보고했다는 대목이다. (1919년 11월 27일) 상해에서 김복이 회유 경과를 보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비용 서류도 도착했다. 김규흥이 보냈다는 편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우스노미야 일기를 보면 상해에서 보낸 김규흥의 편지는 2차례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들은 아직 한 번도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 우스노미야가 남긴 편지들은 모두 후손들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일본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색된 한일 관계 때문인지 그들은 언론 접촉을 극도로 꺼렸다. 그러다 지난 7월 국내의 한 연구자가 김규흥이 보낸 편지의 사본을 입수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렵게 입수한 편지 내용을 취재진에게 일부 공개했다. 우스노미야 후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문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우스노미야 사령관 카카에게. 김규흥은 편지에서 조선과 일본이 하나임을 뜻하는 이른바 일선융화를 강조했다. 일제가 외교 군사권을 갖고 그 아래 조선인 내각을 두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논리였다. 김규흥은 또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동향을 보고했고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거액의 돈을 요청했다. 상해 임시정부에는 200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귀국하고 현재 남은 사람은 60명입니다. 이 중 극렬분자는 40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선 20만에서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김규흥의 편지에는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김달하. 김달하는 훗날 밀정으로 드러나 1925년 독립운동 진영에게 처단된 인물이다. 편지가 오간 1919년 당시에도 이미 일본의 밀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규흥은 김달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달하와 함께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을 북경에 모아서 조선으로 돌아가려는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김달하에게는 3만엔, 저에게도 2만엔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하를 중용하라고 강조한다. 신속하게 김달하를 중용해 그를 후하게 대하고 그 능력을 다하게 해 큰일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해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도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상해에 있는 단원들 때문에 때때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 활동이 드러나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곳으로 배신합니다. (1921년) 북경으로 거처를 옮긴 김규흥은 밀정 김달하와 같은 주소에서 머물렀다는 점도 확인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규흥을 발굴할까 이렇게 그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스노미야 일기나 이 편지를 읽을 때 아주 참 참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경악스러웠죠.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김복, 아니 범죄 김규흥. 그와 우스노미야 사이 관계가 진작 알려졌더라면 과연 그는 독립유공자로 건국 훈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서훈은 심사 당시에 우스노미야 일기와 이 편지가 공개된 상황이었으면 과연 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 연기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근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 교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다려야 되지. 이런 것을 이제 너무 이제 조급하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은행은 1922년 문을 열었지만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2년 만에 문을 닫는다. 김규흥은 1920년대 후반부터는 행적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1936년 중국 천진에서 65세 나이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시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일제의 공작은 집요했다. 여전히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목길.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주택가 좁은 길에 자리 잡고 있다. 관광객들이 관람하기에도 많이 비좁은 공간. 좁다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집무실엔 당시 임시정부에 열악했던 사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보면은 올라오는 그 계단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구경하는 것조차도 좀 버거울 만큼. 그렇죠. 그 통로도 거의 한 명 올라갈 정도의 그 폭이고, 그리고 이게 좁고 건물을 위로 향하고 있고 대신에 폭은 전체적으로 좀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좁은 복도를 지나서 오면 이렇게 뭐 사무실, 집무실은 어느 정도 공간이 좀 확보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네요. 실제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지.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김구 선생은 경무국장을 맡는다.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과 비슷하다. 임시정부를 보호하고 밀정을 처단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임시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밀정을 색출해야 되는 것이 주요한 임무죠. 어떤 다른 것보다도 1차적인 임무가 밀정 색출입니다. 경무국에서는 이제 국장 김구를 비롯해서 그 청년들로 한 20명 정도의 그런 경호원들을 둬서 저 상해에 그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조사하죠. 그 사람 신원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다 검증을 하는 거죠.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 죽여도 좋은 7가지의 적, 이른바 7가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등경찰과 밀정이었다. 그러나 밀정은 늘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김구와 함께 밀정을 적발했던 경호원들 가운데서도 밀정은 존재했다. 김구와 7년을 동고동락했던 경호원 한태규가 바로 밀정이었다. 임시정부가 있던 데가 프랑스 쪽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쪽의 대로에 이제 한국인 여자가 한 사람이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프랑스 쪽에서 경찰이 가서 보니까 한국인 여자니까 임시정부 경무국에다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무국장 김구가 가서 보니까 한국 여자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죽어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 있는 걸 봤더니,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밧줄로 목이 졸려서 죽었다. 그런데 살해된 방식이 심상치 않았다. 경무국 경호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적을 처단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백범이 요거는 요놈들 중에서 한 짓이다.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조사를 했죠. 한태규가 일본 경찰하고 연락하는 걸 그 여자한테 들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한태규가 그렇게 해서 죽인 겁니다. 가장 믿었던 후배가 일제의 밀정이었다는 사실에 김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악한을 절대 신임했던 나야말로 세상에 머리를 들기 어렵다는 자괴심이 들었다. 밀정 한태규를 포함해 임시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온갖 공작은 상해에 있던 일본 총영사관이 주도했다. 말하자면 한국인 밀정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밀정 공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这个呢，以前叫红楼，是日本原来是日本总领事馆就是使用的建筑，那么这个就是指挥去破坏，就是破坏韩人独立运动的一个指挥中心，也可以这样说。 당시 일본 총영사관이 있었던 붉은색 건물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임시정부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한국인 밀정을 은밀히 포섭하는 게 이들의 주 업무 중 하나였다. 我们说到上海的韩人中呢，在早期呢，独立运动者无论当然是独立运动者占大多数，但是也有一些呢，他是为了生计、为了生活来到上海的，所以那这些人呢，就很容易被这些日本的情报机构收买。 김구의 거처가 있었던 상해 뒷골목. 김구는 밀정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늘 보안에 신경을 써야 했다. 일제를 타격한 거사의 배후로도 지목된 김구는 일본 입장에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이었다. 여기 안쪽 골목에는 어딘가에 있는 집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로변보다는 이렇게 왜냐면 그때 당시 김구 선생께서는 이제 은신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 이런 이면도로 골목길 쪽에 이제 거처를 마련했을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구 선생님께서도 쓰셨던 일지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수시로 김구 선생님을 쫓는 밀정이라든지 일제의 감시망이 상당히 촘촘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집에 가실 때도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항상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겠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남창로, 현재 남창로 이 어딘가에 김구 선생의 거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특정이 지금 전문가들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그 당시 환영로 몇 번지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러시아인의 집에 2층에 한 방을 썼다고 하시던데,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행정구역들이 많이 개편이 되면서 그 당시 번지 수가 현재 남창로에 있는 곳에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전문가분들도 특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1932년) 윤봉길, 이봉창의 거사가 잇따르자 동아시아 전체가 들썩였다. 김구와 임시정부 사람들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를 떠나 몸을 숨겨야 했다. 일제는 김구 선생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암살 시도가 본격화됐다. 어김없이 밀정이 동원됐다. (1935년) 상해에 파견된 일본 경찰 히토스키가 작성해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낸 보고서다. 제목: 김구에 대한 특종 공작, 즉 암살 공작이다. (1차) 공작. 일제는 한국인 밀정 오대근을 활용했다. 오대근은 충실한 첩자다. 하지만 정체가 탄로나 공작은 실패했다. 김구 암살 공작을 위해
밤낮으로 분주하다 1935년 2월 적발돼 숨졌다. 2차 공작. 김구를 암살하기 위해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이용하려 했다. 무정부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정화암 선생이다. 밀정 김영창이 김구와 정화암 두 사람을 이간질하려 했다. 무정부주의자를 이용하려다 그들에게 역이용당해 실패했다. 정화암이 일제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아 두 번째 암살 공작도 수포로 돌아갔다. 암살 공작의 연이은 실패. 그러나 세 번째 공작에선 김구 선생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가까스로 기력을 회복하고 병상에 앉아있는 이 사진. 1938년 이른바 남목청 사건 때 입은 총상 자국이 선명하다.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선혁명당 당사 남목청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그날, 밀정에게 포섭된 조선혁명당원 이윤환이 총을 난사했다. 조선혁명당의 그런 대표였던 현익철 선생은 그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셨어요. 백범 김구 선생은 심장이 있는데 관통을 당하고, 독립운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그렇게 저격을 하게 했다. 그래서 그 이윤환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일본한테 그렇게 매수돼가지고 그 권총을 난사하는 그런 일을 했다. 회장님, KBS 인터뷰. 어린 시절 임시정부 사람들을 아저씨라 부르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김자동 선생. 그래서 임정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자동 선생은 남목청 사건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돌아가실 뻔하셨잖아요. 여기 맞았어. 여기 심장. 심장이 바로 옆에 맞았어. 예. 쏘았는데 다른 사람도 죽었다고 그래요. 여길 봤어. 총알이 근데 이 총알도 성능이 약하고 그래. 이렇게 뚫고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상사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쌍야이院이라는 데인데 백보선이 거기 입원했어. 근데 마침 우리 아버님이 맹장 수술을 했어. 그래서 이 옆방에 있었어.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가기 되면 자연히 백보선한테도 가고 한 병원에 있었어요. 일제의 온갖 암살 시도에 맞서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김구 선생은 이후 임시정부 주석에 올라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일제가 물러나고 해방된 조국에서 암살로 최후를 맞는다.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우리의 피 끓는 젊은 동물을 모집해서 적의 무기를 뺏들어 무장했어.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해방 직전까지 무장투쟁의 의지를 불태웠던 약산 김원봉. 그는 무력투쟁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믿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던 1919년 바로 그해 김원봉은 항일 비밀결사단체 의열단을 조직한다.
의열단원들의 목숨을 건 거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1921년 조선 총독부의 한 남성이 폭탄을 투척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건물 일부가 파괴됐고 깜짝 놀란 일본 경찰은 비상령까지 내리며 범인을 찾지만 실패했다. 6개월 뒤 상해 황포탄 보도에 내린 일본 육군 대장. 그가 쓴 모자를 관통한 한 발의 총탄.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던 바로 그 의열단원 김익상이 쏜 총탄이었다. 상해 항구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총격전이었다. 배들이 많이 좀 정박해 있어요. 여기가 좀 부도로 좀 활용됐던 곳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를 지금 외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황포탄이라고 하거든요. 탄이라는 자체가 강가, 강역이라는 뜻이에요. 상해가 유일하게 국제무역 항로로 됐으니까 엄청 많이 왔겠죠. 다나카 육군 대장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제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의열단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됐다. 의열단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임시정부만큼이나 탄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체포해야 될 대상이 의열단원인데 그만큼 의열단을 뒤쫓는 일본 경찰의 마수가 아주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일제는 의열단을 무력화하기 위해 김원봉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의열단의 거사는 갈수록 실패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밀정 때문이었다. 혼자 하는 경우는 성공했어요.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데 사람이 많이 같이 가담하고 규모 있게 하려고 그러면 꼭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결국 다 체포되어 가거나 이게 일망타진되듯이 그래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밀정이 심어져 있어서 사전에 다 정보가 가고 있었어요. 단발적인 무력 투쟁에 어떤 한계를 느낀 김원봉은 결국 군대를 조직하기로 결심한다. 1925년 의열단원들과 함께 호련히 상해를 떠나 비밀리에 광저우에 있는 황포군관학교로 향한다. 그런데 이런 은밀한 동선조차도 의열단에 숨어든 밀정 때문에 일제에 고스란히 밀고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일본 기밀문서. 일본 총영사관 통역관 오다 미수루의 지시에 따라 의열단원에 가입해 상해 동지들 사이를 왕복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함께 한구로 왔고 김원봉은 북경을 거쳐 광동으로 향했다. 상해에 있다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진 의열단 김원봉의 간부들이 광저우로 갔다. 그리고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다. 이거는 상해 일본 총영사관으로서는 굉장히 새롭고 고급 정보입니다. 의열단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밀 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러시아 정부 측과 선전비를 둘러싼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달 안으로는 선전비 일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밀고자는 누구였을까? 김호, 본명 김재영이다. 의열단 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은 김재영은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무장투쟁 조직인 의열단은 기밀 유지가 핵심이었다. 회합 장소도 당연히 극비였다. 그러나 김재영은 이런 치명적 정보까지 일제에 낱낱이 밀고 했다. 상해 프랑스 조계 3.1공학에서 의열단 총회가 개최될 것이다. 참석자는 40에서 50명이다.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한 또 다른 핵심 단원 한봉근 선생의 동향도 밀고 했다. 상해에 있을 때 의열단 본부 아지트가 있었어요. 김예영이 어떻게 거기를 계속 드나들었다고 나옵니다.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의열단 조직 속에. 김재영은 김원봉을 가까이서 감시하고 동향을 일일이 밀고 하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관의 돈을 받았다. 돈이 떨어지면 주변의 눈을 피해 일본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밀정임을 밝히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정보를 팔려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지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일생의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 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행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김원봉 의열단장의 생각. 현재는 의열기념관으로 돼 있다. 독립운동에 모든 걸 바친 김원봉. 그러나 해방 뒤 월북 등의 행적으로 그 가족들은 이른바 연좌제에 시달려야 했다. 가족사의 아픔을 잊기 위해 조국을 떠났던 조카 김태영 씨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의열단 동지가 밀정이었다는 취재 내용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굉장히 놀랐어요. 참. 그 밀정이라는 게 정말로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인데, 그런 게 의열단 내에서 일어났다는 게 참 비극이네요. 비극. 처단해야 할 자들이 서운을 받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서운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고 정말 씁쓸한 얘기죠. 예,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은 유공자 서훈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바친 그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용장이었던 약산 김원봉에게는 아직도 보류가 되고 있고, 밀정이었음에도 밀정인 줄 모르고서 몇 가지 거짓만 가지고서 그냥 서훈이 되어 있어서 민족을 반역한 사람에게 우리가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 붙이고 서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우를 이렇게까지 해왔던 거죠. 이거 참 씁쓸한 얘기고 아이러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역사의 빛나는 성과였던 1920년 봉오동 전투. 그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있었다. 홍범도는 포수였죠, 포수. 유명한 포수였고, 일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독립군의 명장으로 이 전술과 전략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 사격술이 굉장히 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제가 잡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도 잡지 못해서 만주벌의 호랑이다.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일본 기밀 문서에도 홍범도 장군은 자주 등장한다. 일제는 봉오동 전투가 있기 오래전부터 홍범도를 치밀하게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런데 홍범도는 부하 500여 명과 총기 500자루를 갖고 있고 차도선은 300명의 300자루 정도를 갖고 있다. 홍범도 부하 500명, 차도선 부하 300명인데 모든 사람이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사실이에요. 한 사람당 총 한 자루씩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홍범도는
러시아 말 한 마리를 타고 있다. 홍범도의 복장은 옆에 부하들과 비슷하게 갈색이고 그 팔에 차는 완장을 차잖아요. 여기 완장에는 붉은색 선 2줄이 둘러져 있다. 그리고 어깨에 차는 견장이라고 하잖아요. 견장은 청색이고 통영감이라고 적혀 있다. 상당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정보인 것 같은데. 한 줄도 아니고. 예,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런 거를 세세하게 밀고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조선 안으로 침입한 부하들, 그 홍범도 장군의 부하들의 이름하고 파견된 지방은 다음과 같다 하고 쭉 나열됩니다. 예, 원상학 35세다. 원상학 35세. 상투를 튼 머리, 얼굴은 둥근 편, 신장은 5척 정도, 체격이 크고 피부가 단단하다. 흰 장갑을 끼고 있다. 김한보 28세. 수염이 있다. 코가 높다. 체격은 마른 편이다. 표창순 27세. 신장은 5척 정도. 얼굴이 길다. 통통한 편이다. 눈과 귀가 크다.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다. 홍범도의 명을 받고 일제치하 한반도 상황이 어떤지 살피던 충직한 부하들이다. 그러나 밀정의 밀고로 이렇게 낱낱이 정체가 탄로났다. 근데 이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이 원상학, 김한보, 표창순, 최달용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문록에서 우리 국가보훈처 기록에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냥 휘발돼버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인 거죠. 홍범도 장군의 소재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산진 대한 1리에서 약 30리 떨어진 신약수동에서 그러니까 신약수동이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홍범도가 어디 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도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보면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지역의 동북쪽에 있는 사원부락에 가옥을 지었다. 그러니까 점점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거주하는 위치를. 그러니까 위장 가옥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속이고 피하기 위해서 이 사원부락이라는 곳에다가 위장 가옥을 지었다. 이런 요거는 얘기예요. 가짜고 이제 신약수동에서 거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제의 이런 감시와 견제에도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치욕적으로 패배한 일본은 간도에 있는 한국인 수천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홍범도는 대한독립의 그날을 위해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1937년 스탈린의 정책에 따라 러시아 내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다. 그는 75세의 나이로 해방의 기쁨을 보기도 전 머나먼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때 장군의 마지막 직업은 극장 문지기였다.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국가의 기틀을 세운 공로를 인정받는 최고의 명예다. KBS 탐사보도부는 밀정 추적 과정에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의 심각한 흠결을 발견했다. 대한민국 서훈 과정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국훈장은 개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 국가의 뿌리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지금, 과연 우리는 역사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제대로 돌아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지금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안 됐지만은 밀정은 더 심각합니다. 친일파는 드러났지만은 밀정은 드러나지 않고 신분 세탁을 했어요. 이 사람도 도려내지 못했죠. 밀정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암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로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밀정행위를 한 경우도 우리가 포착을 했고요. 이번에 많은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한 올해부터 새로운 과거로 새롭게 출발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이 흔적, 나쁜 흔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밀정의 흔적을 추적했던 지난 8개월. 입수한 자료 5만 장. 아프지만 드러내야만 했던 진실의 조각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를 들여다보는 일일지도 모른다. KBS 탐사보도부의 취재 여정은 여기서 일단락을 맺지만 끊임없는 자료 발굴과 엄중한 심판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는다.